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입니다. 이후 부산의 경부선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달리는 기차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쇠로 만든 거대한 말이 번개처럼 달린다 해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그런데 일찍부터 기차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자 사업가였던 박기종입니다. 그는 대마도와 거래하는 동네 상인들 틈에서 일본어와 장사를 배웠습니다. 박기종이 부를 축적한 결정적 계기는 개항 이후 대일 무역을 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부산항은 전에 없던 호황을 맞았는데 박기종은 석유와 벽돌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 관직에 오르는 등 출세를 한 후에도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죠. 그 일본어를 잘하는 분이었으니까 통사로 계시고 했으니까 그 주로 이제 일본인들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일본인들이 가져온 기술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발동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조선 목선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발동선의 동력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요즘 같은 물류 같은 이런 쪽에 이제 눈을 뜨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신 거죠. 박기종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것은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부터입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의 통역관으로 일본을 방문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기차를 접한 김기수와 박기종. 이보게, 이건 요코하마에서 신바시로 가는데 화륜거라는 걸 탄다네. 화륜거라면은 불을 뿜는 술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상하단 말일세. 분명 이 부근이라고 했는데 보이질 않으니. 이보시오. 화륜거는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우와. 저것이 화륜거란 말이냐? 칸칸이 문인 것 같고 안이 방인 듯하여 요새 유행하는 일본식 집인 줄 알았습니다. 우와. 허허, 놀랍군 놀랍도다. 우리 어서 타보세. 예. 난생 처음 보는 기차는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의 놀라움이 김기수의 일동 기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코앞에 기차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군요. 또 호화롭게 장식한 기차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가장 놀란 건 기차의 속도인데 번개와 우레, 제비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벌써 신바시에 다 와가는가? 이건 1시간에 300리를 가니까 신바시까지 100리도 안 되니까 금방 도착하죠. 근데 나으리 창밖을 보니까 집과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골라치면 휙휙
지나쳐 버립니다. 신통방통한 물건일세. 이날 이후 박기종은 조선에도 철도를 놓으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사실은 통사는 그 이론 중에서 사실은 제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급 관직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문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중인층 대표적인 이제 중인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속된 말 이렇게 아주 강한 집착을 이렇게 보이신 것도 이제 그 철도가 주는 어떤 충격을 이렇게 조선의 고관 대작보다는 진짜 이렇게 부산에 있는 어떤 중인 계층들이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박기종이 철도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조정에서 경의선 부설권을 불란서에 넘겼다 합니다. 예? 미국한테 경인선 부설권을 넘긴 지가 얼마 됐다고? 또야? 안 그래도 철도 부설권 때문에 일본이 어찌나 난린지 까딱하다가는 일본 손아귀에 모두 넘어갈 기세입니다. 그래갖고 조정에서 일부러 미국이랑 불란스한테 철도 부설권을 넘겨줬다 아닙니까? 철도 부설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면 조선 전체를 내주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조선의 철도는 우리 민족의 손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제 그 꿈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박기종이 관청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철도를 만들려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힘은 상업이고 상업이 잘 되려면 철도가 필요하다고 여겼죠. 그리하여 박기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회사인 부하철도회사를 세웁니다. 부산항과 하단포를 연결하는 6km의 노선이었죠. 당시 하단포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집합지였습니다. 여기에 철도를 놓겠다고 생각한 거죠. 철도 부설을 위해 토지 보상금을 책정하고 기차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을 짜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세기였던 당시 근대적인 회사 제도인 주식회사를 도입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1897년에 만들어진 정관이나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주식회사 정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관여하거나 이게 주된 방식인데, 이게 돈 많은 이제 유지들을 재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철도를 부설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합자성사라 그래서 자산을 합해서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는 주식회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부하철도 회사.
하지만 수차례 측량만 실시한 채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박기종의 첫 번째 철도 부설의 꿈은 사라지게 되죠. 박기종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부하 철도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금이 뜻대로 융통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철도 사업과 더불어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박기종은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 개성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철도에도 많은 돈이 필요했던 그가 굳이 거액의 출자금을 내면서까지 학교를 세운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모이자고 한 것은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인재를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향료나 서당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참에 신식학교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기종을 포함한 부산의 유지 5명은 신식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자, 각자 300원씩 모두 1,500원입니다. 이 돈이면 학교 짓는데 충분할 겁니다. 이리하여 세워진 개성학교. 사람이 도리를 깨달아 성공한다는 뜻으로 설립한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였죠. 학교 내 역사관에는 설립자인 박기종 관련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즐겨 쓴 모자인데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박기종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최초의 신식학교이고 민간인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나라 그 교육기관은 주로 그 과거 시험을 치는 서당이 주였는데 서당에서는 경학을 주로 가르쳤지만은 개성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산술이라든지 경제, 법률 등 신식 교육을 시켰더랬습니다. 개성학교의 시작은 용주동 일대에 6동의 건물을 지으면서부터입니다. 100여 명의 신입생을 비롯해 주변에선 신식학교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약칙을 보면 학교의 설립 이념이 잘 드러나는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박기종의 신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외국 유학 보내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수업료를 받지 않기도 했죠.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큰 회사에서 일하거나 관리가 되는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결국은 개성학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철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의 진흥이라고 하는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선의 철도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맞물려서 개성학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부산박물관에는 철도에 대한 박기종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898년 외교 관련 관리직을 맡은 박기종은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당시 외교사를 일기로 쓴 도청이 그것입니다. 도청에 따르면 박기종은 철도 부설권이 외국에 넘어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쳐 철도 공사비를 모을 것을 주장했죠.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오직 철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인선 부설권을 획득한 후 공사를 진행 중이었죠. 박기종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여차하면 철도 부설권을 모두 일본에게 내주게 생겼으니 서둘러 철도 회사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종은 부하철도 회사 외에도 3개의 철도 회사를 더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도 철도를 부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놓는 측면들이 조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철도를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산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산선이죠. 마산선까지도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때는 영남지선회사라고 하는 것들을 설립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모습도 보면 지속적으로 철도를 놓기 위한 박기종 선생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철도 사업에 실패한 것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철도를 넣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 번 넣으면은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라니까요. 어르신이 투자만 해주신다면 투자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대 같은 소리를 했었네. 내 돈을 몇 배로 준다고요. 내보고 그걸 믿으라 그 말인겨. 철도를 다 짓고 나면은 준다고요. 언제 다 짓겠노? 내가 죽고 나서 돈을 줄란겨.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 보소. 장안의 부자들 치고 박기종의 방문을 받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겐 쇠기의 경일기였죠. 박기종이 투자자를 모으지 못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내 삼아 돈은 주고 싶은데 선생의 큰 뜻이야 일찍이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이제 와가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조정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한테 철도 부설권을 준다 해도 결국은 일본이 장악할 거라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자선 사업도 아닌데 대세를 따를 수밖에요. 일본의 방해까지 더해지자 철도 사업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일본인들이 하여튼 그 자신들이 이게 뭐 일본의 국가적인 뭐 아니 군사적 목적에 맞게 철도를 독점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기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철도 부설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을 줄 테니까 그냥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투자한 비용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뇌물을 줘서라도 이렇게 그 부설권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공작을 펼치거든요.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가 한창인 기장군 일광면.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박기종의 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철도를 가슴에 품었던 박기종. 그가 꿈꾼 철마는 끝내
달리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해남부선 기차 소리를 들으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지는 않을까요?